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의원이 40명 선에 이르러 야권과 합하면 의결 정족수를 10명 이상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잠시 후 뉴스룸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직접 출연해 입장을 들어봅니다. 청와대가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최재경 수석은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다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과정의 대가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래 주주인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해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 씨 의혹에 연루된 K스포츠재단 관계자에게 당시까지의 수사 상황 정보를 토대로 거짓 진술을 종용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근무하던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 씨 의혹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열리는 서울 도심의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해 경찰이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또다시 청와대 인근 행진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회 주최 측은 이전 집회 때처럼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진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기 1년여 전에 이미 국정화를 전제로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짜놓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청와대가 일찌감치 국정화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요식 절차만 밟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곳은 학교 복도인데 철거 중인 흉물스런 아파트 건물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과 학교가 맞닿아 있는 건데 학생 건강을 고려한 안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현재까지만 대략 40명 정도로 파악이 돼서 야권 의원 수와 합치면 통과선인 200명보다 10명이 더 많았습니다. 큰 변수만 없다면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계획대로 되면 이르면 다음 주 금요일에 야권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검 임명도 줄줄이 예고돼 있죠. 그리고 검찰이 대통령을 뇌물죄로 정조준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은 역시 삼성이어서 이와 관련한 주변 관계자 소환이 이어졌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사표를 아직 가지고만 있고, 이런 상황에서 150만으로 예상되는 주말 집회 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에서 40명의 탄핵 찬성이 나왔던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오신환, 김재경 의원이 어제부터 개별적으로 여당 의원들을 접촉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의사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40명 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연판장을 돌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의원들이 이름 공개에 부담을 느껴 서명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박계는 현재 상황이면 야권과 합해 탄핵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강력한 탄핵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이탈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해 중립 성향의 의원들까지 설득하고 있습니다. 친박계 지도부는 발끈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탄핵 추진 그룹을 겨냥한 듯 배신자나 변절자가 되라는 말이냐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탄핵 문제와 비대위 구성 문제 등을 놓고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엽니다. 가결 정족수를 결정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심 향배를 놓고 개파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탄핵 전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잠시 후에 이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야권도 탄핵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안정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에게 설득과 비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 추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나흘 뒤까지 초안을 만든 뒤 탄핵 내용을 조율해 단일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일까지 야3당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탄핵 소추 찬성 의석수입니다. 야당은 무기명 투표 특성상 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 내에서 최소 50석 이상, 그래서 최소 220석 이상은 확보해야 실제 표결에서 안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여당 책임론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역사에 죄를 짓지 말자며 설득하는 전략으로 여당 내 탄핵 찬성표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야3당은 오늘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탄핵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임종영 경제부총리 내정자 수용 여부와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등은 일단 제쳐두기로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에 앞장서면서 새누리당 비박계 탄핵 동조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 전 대표는 탄핵에 매진하겠다고 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자, 지금 저희 보도에 따르면 한 40명 정도는 일단 비박계에서 탄핵에 찬성을 한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172명인데 200명에서 한 10명 내지 12명 정도는 지금 더 넘어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역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한 비주류에서 한 40여 명 정도 탄핵에 찬성하겠다 하는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가 평소 생각할 때 뭐 친박이고, 또 뭐 탄핵에 반대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탄핵을 해야 된다 하는 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40여 명에서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늘어날 수도 있는데 당일날 표결할 때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 퇴장을 시킨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될 경우와 예.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야권에서 의외로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일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네. 얘기도 들리긴 하던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거 뭐 계산할 생각도 없고 예.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공연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가 극에 달해 있고 또 그 3명의 공소장을 제가 여러 번 밑줄을 쳐가면서 읽어봤는데 예. 탄핵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국가는 법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대통령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서 있는 뭐 탄핵의 절차를 갖다가 밟아서 이 일이 처리가 되어야지 예. 뭐 다른 거리의 주장이라든지 또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뭐 하야라든지 이러한 형식을 밟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공소장 얘기는 뭐 조금 이따 다시 좀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계점이 오게 되면 결단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탄핵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친박계가 탄핵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뭐 부결될 경우에 탄핵안이 그때는 탈당을 불사한다는 쪽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분석엔 동의하시는지요? 뭐 탄핵이 부결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이제 탄핵 표결 과정에서 지금 뭐 당 지도부와 친박들이 너무 과하게 매도를 갖다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연히 이제 뭐 골이 깊어져 가지고 예. 같이 당을 하기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른바 루비콘강은 건넌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통과되면 더욱더 친박하고는 지금 같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냐. 지금도 굉장히 뭐 강하게 지금 비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어찌됐든지 간에 한 당에서 같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더 맞는 거 아닐까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국정의 공백 상태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예.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또 주말 집회에 뭐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서 어떤 잘못된 사고가 생긴다면은 국가가 불행한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빨리 탄핵의 틀 속에 집어넣어야 국민들의 분노도 좀 줄어들 것이고 예.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동시에 그러면서 속도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김 전 대표의 생각이십니까? 뭐 그러니까 속도를 일부러 빨리 땡길 필요는 없지만은 이 예. 간단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기온 50불에 발의해 가지고 국회 이제 본회 일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늦게 해도 12월 8일, 9일에 해야 됩니다. 예. 빠르면 12월 2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12월 뭐 1일은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너무, 보시면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런가요? 네. 예. 아까 그 공소장을 3명의 공소장을 다 들여다봐도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뭐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 어쨌든 대통령은 투표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공적 권력을 부여받은 분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공적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이걸 사인에게 그 권력을 갖다가 이양을 해가지고 그것도 좋은 데 쓰이지 않고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을 갖다 저질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이 이걸 방조하고 조장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예. 생각이 그러나 뭐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도 나왔고 변호사가 쏟아내는 말은 뭐 더 굉장히 좀 강경합니다. 바로 그러한 반응이 성난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 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엄중한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소장을 썼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의 그 공소장 내용을 저는 뭐 인정하고 싶은 그런 예. 생각입니다. 그 최재경 민정수석하고 김현웅 법무장관 사의를 표했는데 뭐 아직까지 수리됐다는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컨대 예. 어쨌든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검찰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시한 그런 공소장을 내고 또 조사를 갖다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예. 때문에 대통령으로 임명받은 법무부 장관이 뭐 그 자리에 있기 참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들고 또 최재경 검사는 아주 훌륭한 검사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검찰과 대통령 사이에서 자기가 할 역할이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결심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해를 합니다. 예. 뭐 반려될 것인지 반려된 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냥 또 눌러 앉을 것인지 그건 뭐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최순실을 모르면 거짓말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아셨습니까? 아니 그 정윤회 씨가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을 오래 했고 예. 또 미래연합이라는 당을 창당해 나갈 때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예. 그 정윤회 씨가 최태민 씨의 사위라는 것도 이미 다 알려졌고 그럼 정윤회 씨 부인이 최태민 씨 딸이고 그 이름이 최순실이고 예. 또 혼자 사는 대통령이 집안 살림도 뭐 살아주는 모양이다. 또 독특한 패션에 옷 심부름하는 모양이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국정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농단을 하고 또 연설문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인사 문제까지 다 사전에 보고받는 그런 자리라고는 저희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기자들 질문에 뭐 전혀 몰랐다고 다들 답변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마디 한 겁니다. 그 안종범 전 수석도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했고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마저도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기에 대한 제가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을 리가 없죠. 예. 대선에 불출마하신다고 하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 물란 집에 저 군밤 구워 먹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런데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예. 이게 5년에 한 번씩 연례적으로 오는 비극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자에 따라 가지고 형태만 다르고 일의 경중만 다를 뿐이지. 예. 뭐 7명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친족들이 다 구속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또 피보다 더 진한 물이 또 지금 이런 국정을 농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라시는 바는 개헌을 하되 그것은 내각제 개헌입니까?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구조하에서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막는 길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갖다 축소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권력이 분산되는 권력 구조로 가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각종 개혁 정책들이 발목을 잡고 지금 야당들이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자기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도 있겠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망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재의 헌법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 이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보다 더 큰 문제가 국가의 틀을 바꾸어서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의 정치를 갖다가 이제 청산하고 예. 또 권력 그늘에서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예. 이제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금 제일 하고 싶으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개헌을 고리로 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물론 뭐 듣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것이 내각제 개헌이라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총선 출마도 안 한다. 이번엔 대선 출마도 안 한다. 내각제 개헌으로 가면 총선 출마는 하셔야 되겠네요.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예.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하시면 총선 불출마 생각은 번복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개인적 정치 미래 설정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예. 뭐 당락에 관계없이 이제 정치를 그만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총선 불출마를 뭐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 뭐 대선 이제 제가 출마를 안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총선 불출마는 다시 한번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럼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럼 우리 당으로 오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그런 박지원 대표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예. 저는 건전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제일 좋은 것은 새누리당 안에서 예. 건전한 보수 세력을 규합해서 당을 활골탈퇴시켜가지고 국민들에게 다시 신임을 묻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예. 지금 현재 탄핵 절차를 밟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의외로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당내에서 계속 친박 또 비주류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보기 싫어하는 그런 싸움이 계속된다면은 예. 뭐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드릴 게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권의 탄핵 시계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결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다면 헌정사상 두 번째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대상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었죠. 당시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보면 시사점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두 전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신분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 당신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이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과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또 경제와 국정 파탄 등이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당시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했던 게 불씨가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를 받았지만 수사를 통해 확정된 피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예. 반면 박 대통령은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죠. 최순실 씨 등 3명의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또 강요 등이고 이 밖에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당시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물론 청와대 거부에 따라서 아직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미 이제 그 혐의 입증에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99% 자신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심지어는 뭡니까 녹취록 10초만 들려주면 뭡니까 촛불이 횃불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검찰 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대통령 본인이 인정한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의 담화를 통해서. 그래서 2004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중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민심이 그때와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12년 전엔 이 국회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현재는 반대 상황입니다. 예. 당시 KBS가 탄핵 소추안 투표를 사흘 앞두고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5%로 찬성의 갑절에 달했습니다. 노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민심은 탄핵감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예. 반면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8명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데요. 79.5%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따라서 탄핵을 추진하는 쪽에서 이른바 역풍을 염려할 필요성은 거의 없어졌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하는군요. 공통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소야대 국면이고 대통령을 지원하는 세력이 국회 내에 그렇게 과반수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이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의 좌석수를 합치면 200석이 넘었습니다. 예. 반면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했습니다. 이 투표 당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까지 하면서 필사적으로 투표를 막았지만 경호권이 발동되면서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결국 이들을 제외한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9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예.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가 당시 열린우리당 수보다는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이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 거잖아요? 네,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면서 새누리당의 현재 의석수는 128석입니다. 반면 야권 성향 의원은 172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이 되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요.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도하는 탄핵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이 40명 선으로 파악이 되죠. 나머지 90여 명 중에서도 일부 친박계를 제외하곤 입장을 고심 중인 의원도 상당한데요. 즉 박 대통령을 옹호해줄 세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김무성 전 대표하고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변수는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찬성이겠지 탄핵에 하고 있는 쪽에서도 또 반대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유동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탄핵을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의 신분이나 범죄 혐의 또 대중의 민심 이것이 이제 2004년보다 분명히 좀 상황은 나쁜 것 같은데 대통령을 방어해 줄 여당 세력은 그렇게 당시처럼 큰 기대를 걸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석으로 듣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 큰 파장을 던진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 동시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자 사표가 반려되고 두 사람 역시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그 경우에 두 사람의 행위가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에 대한 항의 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아직 청와대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진전된 얘기가 혹시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발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고심 중이거나 사표 반려를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사표를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특검 국면에서 사정 라인의 두 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셈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표 반려 가능성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표가 반려될 경우 김현웅 장관이나 최재경 수석 모두 공직자로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나 사정을 총괄하는 두 사람이 책임을 느끼고 대통령에게 이른바 재신임을 물었다 때문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도 보도해드렸듯이 법조계 안팎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보면 그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내세우는 어떤 그 일방적인 입장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의감이라든가 부담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사실은 더 많은 게 사실인데 혹시 최재경 수석 본인은 사표가 반려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거나 하는 언급이 없습니까? 네, 최재경 수석은 오늘 일단 출근을 한 상황이고요. 거취를 묻는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사의 표명 후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만약 사표가 반려될 자리를 지킨다면 결과적으로 사의 표명이 정치적 행위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건 가정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사표가 반려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바뀐다면 그건 혹시 유의미한 행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르면 내주부터는 특검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긴 한데 혹시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대면 조사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조금 변했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요? 네, 검찰에선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선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원론도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변호인이 답할 사항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결국 조사 불응 방침을 밝힌 변호인 입장과 같은 것으로 해석돼서 왈바꾸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와 특히 변호인의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인 최재경 수석의 앞으로 거취는 그럼 어떤 명분하에 움직여야 될 것이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군요.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정 라인을 총괄하는 최재경 민정수석의 거취가 주목받는 것은 현재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사표 반려를 받아들여서 민정수석이 그냥 눌러앉는다고 할 경우에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지금 검찰 주변에서는 이미 민정수석의 거취와 수사 방향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합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일단 아직까지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혹시 조택수 기자도 최재경 수석의 입장을 들어봤습니까? 네, 그 입장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 접촉은 해봤는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표 수리나 반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예, 사표가 반려돼서 최재경 수석이 다시 이 민정수석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건 검찰 쪽에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한번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사표를 반려한다면 이 최재경 수석이 이걸 뿌리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최재경 수석의 거취와 수사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습니다. 이미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국정개입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최재경 수석이 남아있더라도 그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녹취록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거란 검찰 얘기가 보도까지 된 마당에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로는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최재경 수석의 말을 청와대가 듣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특히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된 뒤에 강경한 입장으로 청와대가 돌아서면서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다시 복귀할 경우 혹시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면은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변수가 될 것이다. 유 변호사가 계속 이렇게 독주를 한다면 대통령의 사표를 반려해도 최 수석이 이걸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표를 반려한다는 건 이런 유영하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최재경 수석이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만일 다시 업무를 한다면 결국 사표 제출이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와 함께 일부에서 이 사표 제출 자체를 총장을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이렇게 대통령을 몰아붙이느냐에 대한 항변으로 김수남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뭐 합리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분석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순환 검찰총장이 특검이 시작되면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던 건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서 조사를 받게 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보다는 그야말로 이 직을 걸고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는 높습니다. 이 김 총장이 오늘 내부적으로 이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굳건하게 수사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 신망을 얻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최재경 수석이 최재경 수석의 그런 사의 표명도 그런 압박용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예, 검찰청에서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치권의 긴박한 탄핵 시계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뇌물죄로 대통령을 정조준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특히 삼성그룹 수사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내고 최순실 씨 모녀를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핵심 인물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문 이사장은 당시 국민연금 전문위원회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문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한테 전화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분한테 전문가로서 의견을 물어본 것뿐이고요.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최 씨를 통해 청와대에 요청을 했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결정을 하기 직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만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어제 불러 오늘 새벽 4시까지 조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삼성, 대통령의 연결고리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청와대와 삼성 또 국민연금 간에 어떤 약속이나 교감이 있었느냐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간의 보도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삼성 측은 계속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이런 의문들은 대부분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승계 문제를 원활히 하는 데에 국민연금이 동원됐고 거기에 최순실과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경제산업부 이새누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회사의 합병이 발표된 것이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2달 뒤에 주주총회에서 있었고 여러 의문 중에서 왜 하필 그때 합병이 진행됐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부터 풀죠. 네, 업계 관계자들은 한쪽이 지나치게 불리한 시점, 즉 이 삼성물산의 주가가 너무 낮았던 시점에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 이 총각을 다투는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실제 2014년 7만 원대까지 올랐던 삼성물산 주가는 지난해 들어 5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어서 건설 시장이 활기를 띠던 때였죠. 이 기간 건설업종의 평균 주가 지수는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선 삼성물산만 실적이 이렇게 나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주목할 것은 삼성물산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겐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 지분은 많고 삼성물산 지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삼성물산 가치가 낮아야 합병된 회사의 주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경영권 승계로 이어진다. 그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수많은 국내 기업의 주요 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에는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전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예. 저희가 당시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당시 위원들은 당연히 전문위로 넘겨질 사안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위원회가 그대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자 외부 전문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예.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별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돌아가는 게 시끄러워지면은 여러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너무 시끄러우면은 여러 사람이 뭐 피곤한데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예. 자, 그래서 오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지금 소환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의 전화라면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압력을 받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 전 장관은 오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의혹은 합병 비율이 제대로 반영이 된 거냐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핵심적인데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이 삼성이 제시한 비율은 1대 0.35. 그러니까 이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의 가치를 합쳐야 제일모직 한 주와 같다는 뜻입니다. 예.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합병 반대를 권고했던 한 의결권 자문사 관계자는 애초에 두 회사 합병 컨설팅을 맡았던 회계법인은 삼성물산에 좀 더 유리한 비율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삼성 측은 충분한 설명 없이 비율을 1대 0.35로 정했다는 게 의혹의 내용입니다. 예. 자, 문제는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런 석연찮은 과정을 전후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고 실제로 삼성에서 최순실 모녀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다. 즉 이러한 모든 과정에 아까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그런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돼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최순실이 금전적 이득을 봤다. 삼성으로부터.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제 이 삼성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박 대통령이 했다면, 그죠? 그럼 박 대통령도 뇌물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은 건데 미래전략실장인 최지성 부회장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제산업부 이새누리 기자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삼성그룹뿐만이 아니라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롯데와 SK 그리고 기재부와 관세청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먼저 삼성그룹 수사와 관련해서 문형표 전 장관은 아직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 전 장관은 검찰청사에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시나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국민연금 관계자 등을 통해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검찰은 이러한 진술과 함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물증을 제시했다면 어제 압수수색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물증을 확보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검찰은 특히 지난해 7월 이 삼성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표를 던지기 직전에 이재용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났던 홍한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예. 검찰은 앞서 참고인으로만 불러서 조사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또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등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오늘 검찰이 삼성 외에 SK하고 롯데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정황 때문입니까? 네,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당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이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미르 K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기업은 올해 2월과 3월 총수들이 이 대통령을 개별 면담을 했는데 이후 정부 차원의 이 면세점 신규 허가 논의가 급물살을 탑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이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4월에는 관세청이 서울 시내에 4곳의 신규 면세점을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와 SK를 구제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됐었습니다. 예. 기재부 1차관실도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로 좁혀가기 위한 과정입니까? 네, 면세점 정책을 총괄하는 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청와대의 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미르케이 재단의 실무 회의에 참석하는 등 깊숙이 개입했던 인물입니다. 예. 이번 정부 핵심 인사들이 계속 검찰 수사 대상으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죄와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변호사 외 접견 금지 허가를 받았는데요. 누군가 면회를 와서 말 맞추기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곧 특검 수사가 시작되겠지만 검찰은 그 전까지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을 위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가 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불과 하루 전에 소환된 핵심 참고인의 진술 내용 등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담긴 청와대 대응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주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관계자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엔 불과 하루 전인 10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정동구 전 이사장과 미르재단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까지 확보된 진술이나 물증 등 수사 진척 상황에 꼭 맞춰 세세한 부분까지 말맞추기를 종용하고 자료 폐기를 지시한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수사 핵심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실 주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 수석은 현재 최순실 씨 비리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을 마친 대로 우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번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실세로 불리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최근 최 의원의 인사청탁을 법정에서 폭로한 박철규 당시 이사장을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경환 의원 의원실 인턴 황모 씨는 2013년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합격합니다. 2239등이었지만 36명의 최종 합격자에 포함된 겁니다. 당초 검찰은 최 의원의 청탁 증거가 없다면서 박철규 당시 이사장 등
중진공 임직원들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1일과 10월 26일 재판에서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의 영향력 때문에 검찰 조사에선 말할 수 없었다며 최 의원이 특혜 채용을 압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최근 박 전 이사장을 다시 불러 늦은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과 만난 시점은 물론 2013년 8월 최 의원 의원실에 불려가 특혜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의 당시 비서와 최 의원실에 갔던 다른 중진공 임직원 등에게 모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의 당시 일정 자료 등도 중진공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임직원들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해 재판은 12월 말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청와대가 2013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데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그 계기가 된 것 가운데 하나가 CJ계열 방송국에서 지난 대선 무렵 내보냈던 정치풍자 코미디였다. 이런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실제로 이 코너 제작진의 성향을 조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TVN이 방영했던 여의도 텔레토비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인형극 캐릭터에 빗대 풍자한 코너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박 후보의 캐릭터가 자주 욕을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지만 새누리당의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나서 이 코너 제작진의 성향을 조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텔레토비 2012년도에 그 리턴즈가 문제가 되면서 이제 그것을 썼었던 작가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다는 무서웠죠. 청와대의 성향 파악이 있은 뒤엔 CJ E&M 측이 원고를 사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제작진에게 검열로 통했습니다. 이거 뭐 연예인 때보다도 더 심하다 그랬어. 실제 회사 법무팀은 원고를 미리 받아 빨간색으로 특정 대사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논란 끝에 이 코너는 박근혜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CJ E&M은 욕설 등에 대해 자체 심의한 것이고 청와대의 제작진 조사는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의 대규모 촛불 집회 때마다 행진 경로를 두고 시민과 경찰 간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집회를 앞두고도 경찰은 청와대 인근 행진을 불허했고 주최 측은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이번에도 청와대 200m 옆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4개의 경로를 통해 청와대를 에워싸듯 행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불허했습니다. 경복궁 앞길인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그보다 더 북쪽, 즉 청와대 쪽으로는 접근을 막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밝힌 행진 금지 이유는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입니다. 주최 측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행진 금지와 제한 통고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주 법원이 시간 제한을 두긴 했지만 청와대 4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경찰이 정한 저지선보다는 더 갈 수 있을 거란 게 주최 측의 기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려던 농민대회도 교통 혼잡을 이유로 금지 통보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맞춰 지난 15일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서울로 상경하고 있는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도 역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국정역사교과서 검토본을 처음 공개합니다.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썼는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또 실제 교육 현장에 이런 상태에서 투입하기 직전 단계까지 온 건데
지필 기준마저 알려지지 않아서 오늘 법원이 이 국민 알 권리를 근거로 지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12일에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룸이 입수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보니까 국정화 확정 1년여 전에 청와대가 이미 국정화 방침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실현 전략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놓고도 계속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 국사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 검토라는 제목의 청와대 내부 문건입니다. A4 용지 10장 분량의 이 문건이 작성된 건 2014년 9월 17일.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확정 발표하기 1년 1개월 전입니다. 당시만 해도 청와대는 물론 교육부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면서 공개 토론회를 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이미 전교조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대전제로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청와대가 검토한 전략 중에는 기존 검정 교과서 체제 하에선 여러 교과서를 공부해야 해 학생들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사교육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을 국정화 관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겁니다. 청와대의 이런 논리는 여권에서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학습량 때문에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과연 8종 교과서가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걸 그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도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뒤 일방통행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예, 어찌됐든 다음 주는 이 문제로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점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작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까지도 정부는 여러 차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기억을 하는데 결정된 바가 없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요. 네, 지난해 1월에 황우여 당시 교육부 총리가 교과서 국정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부는 즉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이다. 그래서 국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닌데요. 국정화가 대통령의 지시다. 그리고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놨다. 이런 보도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습니다. 예. 이런 해명이 이제 연이어서 나온 게 전부 지난해 일인데, 그러니까 2015년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청와대 문건을 이제 보면 그보다 훨씬 전인, 그러니까 그보다 거의 1년 전입니다. 2014년 9월에 국정화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이 국정화에 대한 회의를 한 게 2014년 8월 26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는 참가자 13명 중에 3명이 국정교과서에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문건에 나온 대로 청와대는 그로부터 3주 뒤에 별다른 의견 수렴도 없이 국정화를 대전제로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13명 중에 10명이었겠죠? 예, 10명입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한 상황이었죠. 3명이 아니라. 네, 예. 아무튼 그래서요. 네, 더 놀라운 것은 게다가 이런 내부 방침을 세운 뒤에 일주일 후 그러니까 2014년 9월 25일에 또다시 의견 수렴을 하겠다면서 2차 토론회를 열겠다고 나선 겁니다. 예, 사실 다 정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쯤 되면 여론 수렴 절차라는 게 이제 반대자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꼼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건 내용 자체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네, 보고서 첫 장부터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2014년 초에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보수 역사 교과서라고 해서 당시 채택률이 전국에서 1%도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청와대는 정교조와 같은 좌파 세력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한 탓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또 예.
반면에 또 보수 인사들은 실행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학서 교과서 채택률이 낮았다. 이렇게 내용보다는 진영 논리 탓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입시 공포를 적극 활용하라.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글쎄 이게 청와대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느낌이 좀 공작적 느낌까지 들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인데요. 검정 교과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출판사가 각각 교과서를 내는 체제 하에서는 사교육비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이 문건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또 이런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 이런 논리를 적극 강조를 함으로써 국정교과서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입시 부담을 덜어줘야 할 정부가 게다가 그 최종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이런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입시 현실을 활용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신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 특혜 제공과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의 해임을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정시 면접에 참여한 교수 3명을 포함한 교수 5명은 중징계, 최경희 전 총장 등 8명은 경징계하되 수위는 학교 측이 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7년 이래 최고치인 57%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이듬해인 2009년 9월 지지율 5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호감도는 이보다 높은 59%로 임기 말 행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필리핀의 로날드 델라로사 경찰청장이 의회 청문회 도중에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최근 경찰들이 마약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겠느냐는 잇단 질문에 정말 경찰청을 개혁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며 울먹인 겁니다. 강인한 외모의 청장이 서글프게 우는 장면은 단박에 화제가 됐습니다. 동작, 한강대교 등 한강다리 위나 여의도 윤중로 같은 도로 갓길에서 차 외형 복원 현수막을 내걸고 불법 자동차 도장 영업을 한 자동차 수리업자 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도로 위에서 무허가로 도장 작업을 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창 올림픽 최종 모의고사 격인 테스트 이벤트가 내일 개막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최순실 씨 관련 의혹까지 겹치면서 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지난번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래저래 올림픽이 잘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아찔한 슬로프를 빠르게 달린 뒤 하늘에서 묘기를 선보이는 선수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노보드 빅에어 경기입니다. 올 시즌 첫 테스트 이벤트인 스노보드 빅에어 월드컵이 개막을 앞두고 최종 리허설을 치렀습니다. 리프트가 고장나 잠시 경기가 중단되는 등 전체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평창 조직위는 내년 4월까지 26차례 테스트 이벤트로 올림픽 열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관련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회를 향한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유료 판매 중인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예매율은 2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직위는 올 시즌 테스트 이벤트에서 총 6만 7천 관중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분위기로선 절반만 채워도 성공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조직위는 지난달부터 예정했던 올림픽 티켓 판매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로 연기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평창 올림픽 준비에 더 큰 문제는 재정난입니다. 돈 들어갈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조직위 예상 수입은 4천억 원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이희범 평창 조직위원장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올림픽 예산을 6천억 원가량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 예산으론 도저히 올림픽을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초 조직위는 정부의 추가 지원을 전제로 7월까지 2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재정 계획을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협의는 지지부진했고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막바지 논의마저 멈춰섰습니다. 조직위는 후원사 확보, 입장권 판매 등으로 2천억 원은 자체 충당하더라도 나머지 4천억 원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직위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약속한 재정계획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현재로선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조직위의 후원 유치도 목표액의 84% 수준인 7,800억 원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거액을 부담하느라 국가적인 행사인 평창올림픽엔 후원을 주저한 겁니다. 44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계속되는 재정난 속에 대회 준비는 아득하기만 합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지어진 지 35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공사장 바로 옆에 학교 3곳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막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고 먼지 때문에 학생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뒤로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희뿌연 먼지가 주변을 뒤덮습니다. 살수차 2대가 물을 뿌려보지만 소용이 없고 분지는 바로 옆 건물 옥상을 넘어 피어오릅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에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파트 건물이 이렇게 뒤로 누워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포크레인으로 아파트를 분해하는 작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학교 옥상입니다. 문제의 장소는 이달부터 노후 아파트 철거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고덕 7단지. 그런데 이렇게 건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공사장과 맞닿은 중고등학교 3곳은 엄청난 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해요. 물 충분히 뿌리고 먼지 제발 그 분진 안 나도록 해야 돼도 소용이 없어요. 건물 철거 작업은 새 학교 학생 2,300여 명이 등교를 하는 평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1일에도 도로에 안개처럼 먼지가 자욱해 차량이 급정거를 할 정도였습니다.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던 장소에 나왔습니다. 2차선 도로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차량 통행도 잦은 곳입니다. 게다가 공사장 바로 앞은 아파트 단지로 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 3개 학교 학생들은 오전 수업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업 자체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분진이 급식실까지 파고들어 급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정리해놓고 간 상황이었는데 그 위로 이제 먼지들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급식 중단시키고 이제 솥 같은 경우는 다 청소하듯이 대청소하듯이 청소했고. 공사장에서 학교 건물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줄자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5m 80cm로 6m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m 안에서는 학습 환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 즉 피어오르는 먼지를 막는 방진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학생들이 있는 교실입니다. 복도 창문에서 이렇게 공사장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런데 분진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고 이렇게 유리로 된 이중창이 전부입니다. 공사장을 따라 8m짜리 방음벽을 설치했다지만 학교 건물 2층 높이에 불과해 3, 4, 5층은 고스란히 먼지와 소음에 노출돼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 하필 해당 학교 3곳 가운데 2곳에선 올해 초 결핵 감염자가 발생해 나머지 학생 1,900여 명도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는 지난달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측에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급식실에 설치한 공기청정기 4대뿐. 그나마도 중고였습니다. 이렇게 꽉 오염으로 이렇게 뜨다가요. 아까 이제 좀 괜찮아지면 저렇게 그냥 연두색 불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아까 애들 급식 다 끝나고 나간 상태였는데도 계속 오염 상태였어요, 이렇게. 항의가 이어지자 시공사는 공기청정기를 교체하고 방진막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 자체가 불충분한 데다 여전히 철거 대상 아파트가 13동이나 남아 있습니다. 학교 측은 최악의 경우 휴교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은 불가피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수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한 일선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남긴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에 주목한 사람들도 있더군요. 검사의 이력을 들여다보니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그 명문대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 검사의 코스를 밟지 않았다는 것. 영화 속에 유명해진 그 말처럼 그는 어쩌면 족보 없는 검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사람들은 그를 더욱 응원했습니다. 영화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대사, 족보. 지연과 학연, 또 재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규칙은 비단 검찰 사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저렴한 생리를 비판한 말이었습니다. 우울하면서도 통쾌했던 이 영화는 판타지로 대리만족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소위 족보가 지배해온 대한민국 사회. 누군가는 부모의 재력도 능력이라면서 또래 성실한 친구들을 조롱했고,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그 오랜 인연을 이용해서 온 집안이 합세하여 막후 정치를 펼쳤습니다. 물려받은 돈이 권력이 되고 지위가 세습이 되고 돈으로 자녀의 학력을 만들었던, 어찌 보면 이것은 소위 족보 있는 성골 정치인이 초래한 혼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리로 나선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혼돈을 치유하는 건 평범한 이 땅의 사람들, 즉 시민의 몫이었던 것이죠. 함께 거리로 나섰지만 시민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부모가 누구이며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에서 모두는 평등했고 누군가의 원대로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지면 옆 사람은 그 꺼진 초에 불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장에서 사람들은 족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족보는 없지만 스스로를 향한 부끄러움 또한 없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부에서 전해드린 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3당은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또 여당, 새누리당 내에서 특히 비박계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40명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권의 172명과 합쳐서 200명을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이건 뭐 끝까지 봐야 되고 변수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진 기자, 야권이 탄핵 추진을 위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빠르면 12월 2일에 금요일이 되는데 그때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는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이달 말까지는 야권의 단일화된 이 탄핵소추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은 안정적으로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원 220명 정도는 찬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이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새누리당 비박계도 오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네, 새누리당 비박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이 퇴진을 추진하고 있는 비상시국위원회가 의원들을 상대로 이 탄핵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데 이미 이 40명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소한 28명 이상은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 숫자를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예. 서면으로 서명을 받는 그런 연판장을 돌렸다고 처음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부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출연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또 다른 비박계 중진이기도 하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유 의원은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새누리당 내에 인적 청산, 이 정풍운동을 벌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면서 홍위병 노릇, 내시 노릇을 한 사람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친박계와 유승민 의원의 협력관계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이 뒷거래하지 않고 야합하지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탄핵에 관해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자 내일 의원총회 결과가 주목되는군요. 그나저나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좀 그 단어는 강하게 쓴 것 같습니다. 호가호위, 홍위병, 내시. 그걸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허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가려졌다거나 할까요? 그러나 이 부분을 저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들이 그 사이에 이른바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근데 한일 두 나라 협정에서 제3국인 미국 측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복수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탐사 플러스에서 집중해서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군사적 협력을 위해서 바로 작년에 그렇게 논란이 됐던 위안부 합의를 서둘러 체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는 주한 미 대사관 부대사까지 역임한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리비어 전 부대사는 취재진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워싱턴, 즉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의 협정 체결을 독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미, 미일, 한미일 간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담, 이른바 트랙2 대화가 여러 차례 있었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랙2 대화의 논의 내용은 통상 정부 간 공식 대화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부담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의 식견을 빌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정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일종의 밑그림이라고 생각해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한반도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위안부 합의를 서둘러 체결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 정부의 정책 자문을 하는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이자 CIA 출신의 정보통 브루스 클링넌은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이 한국과 일본 측의 위안부 합의를 할 것을 설득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추진되다 중단됐을 때 이유의 하나로 꼽힌 위안부 등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민간 전문가들을 동원해 수년간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우리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위안부 합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자,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얘기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리포터에서 위안부 합의 이건 뭐 작년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른바 이제 지렛대로 삼아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서둘렀다 이런 대목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다른 정황도 있습니까? 네, 먼저 지난 4월에 열린 미 상원의 주한미군 사령관 인준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이 있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It created an opening for us militarily, and that's what I would highlight, that by those political decisions, military engagement increased nearly immediately. 즉 위안부 합의가 이 군사적 협력에 어떤 도움이 됐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예. 지난 9월에 나온 발언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에서 데니엘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 발언인데요.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예. 지난해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양국 간 또 삼국 간 협력이 강화되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이 위안부 합의를 빨리 하라고 압박을 넣었을 가능성 이것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위안부 합의하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연기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군사 외교 등을 총괄하는 미국의 최고위층에 있는 이 관계자들이 위안부 합의 이후에 이런 한미일 간의 어떤 군사적 협력이 강화돼야 된다는 이런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은 건데요. 예. 특히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뒤부터 이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 때문에 있던 어떤 군사적 협력이나 이런 군사적 협정을 맺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와 같은 어떤 역사적 문제를 서둘러서 매듭 지은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군사협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안보에 어느 만큼 유용한 것인가 혹은 유해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데 여기에 위안부 가장 첨예한 그 문제까지 걸려 들어가 있다면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이유 자국의 이익 때문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이번 협정 체결의 수혜자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핵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한미일 간의 어떤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예. 특히 북핵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이미 미국의 이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에 공식적으로 편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에 그런 사드 배치 논란을 등이 가시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양국에서는 한미 양국에서는 MD 편입은 아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한일 군사협정 체결로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속하게 한반도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도 MD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MD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결론들이 사실은 이 결론대로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그리고 알지 못한 사이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우리 정부는 일단 한일 군사협정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협정이고 이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난 4월에 있었던 주한미군 사령관 인준 청문회에서 브룩스 사령관과 거기에 상원의원으로 계시는 도넬리 상원의원 간의 대화를 보면 예.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화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이 도넬리 상원의원이 미국이 동맹국들과 이 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한미 상호 운영성 개선을 위해서 우선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브룩스 사령관이 신뢰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나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한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말대로라면 지금 착착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 4월에 있었던 거니까요. 예. 어쨌든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더 논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보다 투명한 설명과 정보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탐사 플러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경찰 추산 26만 명,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집회가 끝나면 이렇게 황당하리만큼 동떨어진 숫자가 발표됩니다.
그동안 여러 시청자들께서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오늘 팩트체크가 답을 찾아봤습니다. 경찰이 밝힌 숫자가 타당한 건지, 좀 더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는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죠. 오대영 기자, 경찰은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3.3제곱미터가 흔히 말하는 한 평이잖아요. 네. 거기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 글쎄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앉으면 6명, 네. 서면 10명, 그래서 한 평균은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이 표본을 전체 면적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집회 인원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모였던 지난 12일 이런 방식으로 한 26만 명 정도 계산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워낙 대규모 집회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셀 수는 없고, 근데 일단 들었을 때는 뭐 아예 논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군요. 논리는 있죠. 그런데 이게 네.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방식입니다. 네. 예전에 해수욕장 몇 명 다녀갔냐 이런 거 계산할 때요. 계산했던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고 어림잡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무려 지금 74만 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광장에 나가서 평화롭게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그 노력이 숫자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최근에 몇몇 학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자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준비한 핵심인데, 과학자들이 나서서 직접 구체적인 계산법까지 만들었다고요? 네, 2명의 과학자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성균관대학교 원병묵 교수의 모델입니다. 설득력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이 직사각형이 집회 장소라고 우리가 치면 되겠습니다. 주로 네. 안쪽은 이동하지 않고요. 서서 집회 시위를 하는 고정 인원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유동 인원이 있죠. 경찰은 이 고정 인원이 26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 교수는 이 결과에 왜곡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바깥에서 노란색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유동 인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 인원이 누락됐다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드나드는 사람을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일이 못 세는 건데요. 네. 경찰은 아예 지금 배제하고 있잖아요. 네. 원 교수 얘기는 최대한 한번 세보자는 겁니다. 네. 하루 종일 어떤 인원들이 왔다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물을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물을 뺍니다. 저 수위는 유지되고요. 그러면 물의 총량이 얼마일까? 경찰은 저 A가 물의 총량이라고 지금 발표하는 거고요. 원 교수 얘기는 빠져나간 거, 들어온 거 다 합쳐서 A 플러스 B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참가자가 얼마냐? 원 교수 얘기가 타당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런 공식을 원 교수가 만들었는데 핵심은 저 고정 인원보다도 바깥쪽에서 끊임없이 드나드는 유동 인원이 훨씬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72만 명. 네. 그래서 더하면 98만 명이 되는 겁니다.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 교수 분석이 맞다는 가정하에 경찰이 무려 72만 명을 빠뜨리고 발표를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원 교수 얘기가 맞다면요. 이번에는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립대 박인규 교수의 모델인데요. 이번에는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촛불의 그 개수 하나하나를 파악을 했는데 10,000제곱미터를 표본으로 해서 그 안에 몇 개의 불빛이 있느냐, 이거 일일이 센 겁니다. 이게 네. 계산 프로그램의 화면이거든요. 촛불의 수는 곧 촛불을 든 사람의 숫자입니다. 경찰처럼 어림짐작하지 않아도 컴퓨터로 이 수만 명 단위의 사람을 다 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요. 촛불을 든 사람의 인원수를 활용하면 들지 않은 사람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피켓 든 사람 있죠? 깃발 든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분들 더 많았습니다. 네. 박 교수가 3차례 현장에 나가서 촛불을 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4대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비율에 대입을 해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찍은 사진에 보이지 않는 총 참가자 수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박 교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치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인원이 50만 명인데 저 50만 명이 어떻게 되느냐면 당일 저녁 광화문 인근에서 나온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촛불 숫자와 함께 찍히지 네. 않은 사람들을
같이 대입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총 인구를 구한 건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인구가 빠진 숫자입니다. 앞서 원 교수의 주장까지 참고를 해보면 이날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이걸 통해서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경찰의 단순한 셈법과 달리 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숫자, 흘러지나간 숫자까지 빠짐없이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이 내놓는 수치가 정확하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원리를 한번 쭉 보자는 겁니다. 경찰은 유동인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인원이 많은 그 순간만을 기준으로 파악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학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의 방식으로는 민심의 크기, 민의의 크기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다는 비판이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순간 집회의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숫자가 그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모레 26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 수치들이 발표가 될지 한번 지켜보죠.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박근혜교를 믿나요? 이정현 대표가 그동안 계속 박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자, 오늘은 야당에서 탄핵에 동참하라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반발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가 돼달라. 변절자가 돼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면 박 대통령을 예수로 이제 비유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분의 비유는 늘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곤 하는군요. 특히 오늘 비유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예. 당장 야당에서는요. 자, 박근혜 교회에 충실한 신도라고 생각한다. 이정현 대표가. 또 기독교 신자로서 모욕감을 느낀다. 이 대표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아주 강력하게 저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자, 민간인에게 국정을 맡겨서 국가 시스템을 망친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을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 예수에 비유할 수 있느냐. 자, 만약에 그렇다면 탄핵을 찬성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 되는 거냐. 이런 반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 뭐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동안도 종종 성경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또 최근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는데 한 간교한 사람을 분별 못해서 대통령이 평생 업적을 다 잃었다. 마치 대통령이 뱀과 같은 최순실, 사탄의 유혹을 넘어간 불쌍한 아담과 하와처럼 비유를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비유들이 적절한가? 이거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왜 그러냐면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자, 내 말 한마디에 전국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제 혀와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예. 촌평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국 촛불은 괜찮아. 자,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역대급 명언을 했던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어제는 어떤 한 집회를 극찬을 했습니다. 예. 자,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애국 시민들이 하야 반대 집회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추운데 나오셨고요. 이분들이 있어서 희망을 느낍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예. 몇 가지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 그 사진에 보시면 춘천의 힘 대명사입니다. 김진태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집회였습니다. 예. 저 촛불은 바람에 안 꺼진다고 아마 하는 모양이죠. 김진태 의원의 입장에서는. 예. 뭐 아무튼 꺼지지 않는 LED 촛불도 등장했다고 하고 김진태 의원 발언 덕분에. 그렇습니다. 광주에선 촛불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들었습니다. 역효과가 일어났는데요. 예. 자, 무려 100만 명이 모인 걸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해서 폄하를 해서 공분을 샀었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냐? 직접 한번 세봤습니다. 예. 이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일일이 직접 세봤더니 75에서 최대 85명 정도가 되는데요. 채 100명은 안 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또 위성 지도로 이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면적을 대략 확인을 해봤더니 168제곱미터가 나오는데요. 오대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경찰 추산법을 해보니
123명 정도가 됩니다. 뭐 예. 여기도 한 40명 차이가 납니다. 자, 어쨌든 100만 명도 애써 무시하는 김 의원이 이 100명 안팎의 사람들한테 희망을 받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맞는 얘기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계산은 누가 이성대 기자가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네요. 예,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아, 추미애 좀이라고 적어봤는데요. 탄핵 정국 속에서 추미애 대표가 매일같이 실언을 하는 그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도 탄핵 속도 조절론을 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에 그걸 해서 표가 적당히 모아졌다고 해서 덜퍼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름 아닌 당대표가 당내 분위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 좀 혼선이 생겼습니다. 예. 그 과거에 노 전 대통령 탄핵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추 대표가. 아마 그런 경험에서 나온 걸까요, 그러면? 뭐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뭐 저뿐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게 많이 있는데 예. 자, 어제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박 시장이 청와대 물을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보복 논란이 일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2천만 원을 미용해 2천억 원을 썼다. 2천억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과장해서 말을 한 거고요. 발음이 잘못됐겠죠, 발음이. 그렇습니다. 예. 또 정부가 계엄령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논란이 휩싸였었는데 예. 자, 추 대표의 돌출 발언이 계속되니까 리더십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진행했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JTBC 뉴스룸이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뉴스부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JTBC 뉴스룸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 담긴 내용을 단독 보도해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했고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6도 등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토요일엔 오후 한때 약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